공장 바닥에 센서가 5,000개 있고 각 센서가 2초마다 온도 값을 전송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시간당 200만 건이 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일반 데이터버스 테이블에 저장하려고 하면 금방 성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참고로 데이터버스는 파워앱스, 파워오토메이, 다이내믹스 365 밑에 깔려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모든 도구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서류 캐비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종류의 테이블, 이름하여 일래스틱 테이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설계하고 C# 코드로 대량 쓰기를 해보고 일반 테이블과 비교해서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래스틱 테이블이 왜 존재하는 걸까요? 표준 데이터버스 테이블은 계정, 주문, 지원 케이스처럼 안정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볼륨이 낮은 비즈니스 레코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분 수백만 건씩 몰려드는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죠. 일래스틱 테이블은 내부적으로 애저 코즈모스 DB 위에서 동작하는데 이는 엄격한 테이블 관계 대신 여러 서버의 데이터를 분산시켜 쓰기 작업을 수평으로 확장하는 노스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센서 수가 늘어나도 시스템이 막히는 대신 그냥 용량을 더 추가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행단위 라이선스 과금 대신 일래스틱 테이블은 용량 기준으로 과금됩니다. 즉, 미리 프로비저닝해둔 저장 공간과 요청 처리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티션 키인데요. 이는 어떤 행위 어떤 물리적 저장 버킷, 즉 파티션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열입니다. 우편물을 사서함에 분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편지가 하나의 사서함에 들어가면 그 사서함은 넘쳐나고 느려지지만 수천 개의 사서함에 나눠 넣으면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됩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같은 좋은 파티션 키는 카디널리티가 높습니다. 즉 고유한 값이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쓰기 작업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T대, 즉 타임 투 라이브입니다. 우유팩에 찍힌 유통기한 같은 거예요. 그 날짜가 지나면 데이터버스가 자동으로 해당 행을 삭제해줍니다. 별도의 정리 작업도 수동 삭제 콜이도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관리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파워 앱스 메이커 포털을 열고 테이블 주로 이동한 다음 뉴 테이블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지는데요. 테이블 유형을 스탠다드로 그대로 두는 대신 일래스틱으로 변경할 겁니다. 이 드롭다운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테이블 밑에 깔린 저장 엔진 전체가 관계형 데이터버스 엔진에서 코즈모스 DB로 바뀝니다. 이름은 털레멀리 이벤트로 하고 소유권은 오어거너제이션으로 유지한 채 아직 세이브를 누르지 마세요. 이 테이블 디자이너 화면 조금 아래에 숨어있는 파티션 키와 TTL 정책 두 가지 설정을 더 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같은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해 파티션 키 설정으로 가세요. 디바이스 이드로 설정할 겁니다. 아까 사서함 비유 기억하시죠? 각각의 고유한 디바이스 아이디가 자신만의 작은 파티션이 됩니다. 그래서 만 개의 센서가 데이터를 보고한다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과부하 파티션으로 몰리는 대신 만 개의 별도 버킷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전체 테이블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걸 잘못해서 상태 플래그처럼 카디널리티가 낮은 값을 선택하면 아무리 용량을 늘려도 쓰기를 막아버리는 핫파티션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경우엔 디바이스 아이디가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테이블의 마지막 설정은 타임 투 라이브입니다. 켜고 익스파이어 세트이라는 열을 지정한 다음 보존 기간을 3일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모든 행의 조용히 만료 타임 스탬프가 찍히고 데이터버스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그 날짜가 지난 것들을 자동으로 청소해줍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의 경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3주 전에 원시 센서 값을 그냥 저장 공간만 차지하게 놔둘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설정, 즉 일레스틱 유형, 디바이스드 파티션 키, 그리고 3일 티틀이 마음에 든다면 세이브 테이블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데이터버스가 뒤에서 코즈모스 DB 컨테이너를 프로비저닝해 줍니다. 테이블이 저장됐으니 모델 드리번 앱 폼을 통해 직접 한 행을 입력해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봅시다. 이건 데이터버스가 모든 테이블에 대해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데이터 입력 화면인데 코드 없이도 사람이 내 코드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플릿 털레멀리를 열고 털레멀리 이벤트로 가서 뉴를 클릭하세요. 첫 번째 필드는 디바이스 아이디입니다. 센서 481을 입력하세요. 이 값이 이 값을 캡처한 물리적 장치를 고유하게 지칭하고 이 행의 나머지 모든 값, 그리고 어느 파티션에 들어갈지까지도 이 값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디바이스 아이디 바로 아래에 있는 파티션 아이디를 보세요. 똑같은 값 센서 481을 여기에도 복사하세요. 중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데이터버스가 행을 파티션으로 라우팅할 때 실제로 읽는 필드입니다. 파티션 아이디를 디바이스 아이디와 일치시키면 이 센서의 모든 값이 동일한 독립된 버킷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해당 장치에 대한 쿼리는 빠르게 유지되고 다른 장치들의 쓰기가 서로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파티션 아이디를 그냥 템퍼레이처 같은 카디널리티 낮은 값으로 설정하면 모든 행이 하나의 파티션에 몰려서 일레스틱 테이블의 목적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티렐 세컨즈로 스크롤해서 259,200으로 설정하세요. 이는 초 단위로 표현한 3일이며 우리가 테이블 자체에 설정한 보존 정책과 일치합니다. 이건 이 특정 값이 정확히 언제 만료돼야 하는지 알려주는 행 단위 재정의 설정입니다. 세이브를 클릭하면 행 하나를 폼으로 처리하는 게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당 200만 행을 이렇게 세이브 버튼을 200만 번 클릭해서 처리해야 한다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다음에 다룰 시 샵 배치 방식이 해결해 줍니다. 그럼 코드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실제 수집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C# 콘솔 앱에서 .NET에 내장된 웹 요청 전송 도구인 해피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겁니다. 앱이 데이터를 만들거나 읽기 위해 통신하는 특정 웹 주소, 즉 엔드포인트인 데이터버스 웹 API에 전화를 거는 전화기 같은 거죠. 기본 주소를 조직의 URL로 설정하고 데이터버스가 요구하는 ODataMax 버전 헤더를 추가한 다음 인증을 위한 베러 토큰을 첨부합니다. 그런 다음 한 번에 한 행씩 보내는 대신 고유한 배치 아이디가 태그된 멀티파우트 컨텐트 객체를 만듭니다. 이건 개별 삽입 요청들을 모두 묶어 하나의 큐비 호출로 담아낼 컨테이너입니다. 이 멀티파우트 컨테이너 안에 실제 페이로드가 들어가는데 JSON 형태로 구성됩니다. JSON은 배송 상자에 붙은 포장 명세서처럼 라벨과 값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순수 텍스트 형식입니다. 여기 리퀘스트 배열이 보이는데 각 객체가 한 행을 나타냅니다. 디바이스이드, 퍼티셔니드, 타임스탬프, 템퍼레이처, 텔세컨즈즈 필드가 채워진 털레멀리 테이블로 보내는 포스트 요청이죠. 방금 손으로 직접 채웠던 폼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이런 요청 객체 수백 개를 하나의 달러 배치 호출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백 번의 개별 네트워크 왕복 대신 말이죠. 바로 여기서 진짜 속도 이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실행하면 앱이 500개의 값을 한 번에 담아 달러 배치 엔드포인트로 포스트 하나를 발사합니다. 데이터버스는 이를 함께 처리하고 멀티파우트 응답을 돌려주는데 상태 코드 200은 전체 배치가 성공적으로 수신됐다는 뜻이고 그 안에 각 요청마다 개별 상태 코드가 붙어 있는데 보통 204입니다. 즉 생성됐지만 내용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숫자를 보세요. 500개 행이 단 812밀리초 만에 삽입됐습니다. 이걸 500개의 개별 단일 행 호출로 시도했다면 네트워크 지연을 500번 따로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배치 처리,
이게 바로 고처리량 수집의 핵심 트릭입니다. 이 모든 걸 실제 숫자로 증명해 봅시다.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리포팅 도구로 데이터를 시각적 대시보드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KPI 카드를 보세요. KPI는 그냥 핵심 성과 지표, 즉 큰 헤드라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초당 일레스틱 라이츠가 4200으로 나옵니다. 바로 옆에 초당 스탠다드 라이츠는 875에 불과하죠. 이 차이, 즉 플러스 380%는 반올림 오차가 아닙니다. 쓰기를 여러 파티션에 분산시키느냐, 아니면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위해 설계된 하나의 관계형 엔진으로 몰아넣느냐의 직접적인 결과인 거죠. 센서 데이터 폭주를 위한 엔진이 아니니까요. 이제 이 막대 그래프를 보세요. 두 테이블 유형에서 배치 삽입과 단일 행 삽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500행을 배치 처리한 일레스틱 테이블은 초당 4200 쓰기를 기록하지만 일레스틱 단일 행 삽입은 겨우 1100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기본 속도인데 차이는 순전히 배치 처리 여부에서 나옵니다. 개별 HTTP 호출 하나하나에는 오버헤드, 인증 검사, 네트워크 왕복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500행을 한 호출에 묶으면 그 오버헤드가 모든 행에 분산되는 거죠. 스탠다드 테이블 도 같은 패턴을 보이지만 훨씬 낮은 한계치에서 배치 875대 단일 210입니다. 교훈은 이겁니다. 어떤 테이블 유형을 선택하든 워크로드가 허용하는 한 항상 쓰기를 배치 처리하세요. 이 페이지의 마지막 차트입니다. 30일간의 전체 행 개수를 보여주는 선을 보세요. 센서가 데이터를 보고할수록 꾸준히 상승하다가 6일째쯤 약 15만 2천행에서 정점을 찍고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하락은 우리의 티텔 정책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3일 만료 기한이 지난 모든 걸 삭제하는 겁니다. 티텔이 없었다면 이 선은 끝없이 상승했을 거고 저장 비용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이 도넛 차트는 실제 비용 구조를 보여줍니다. 지출의 65%가 프로비저닝된 용량 단위에 겨우 35%만 저장 공간에 들어가는데 이는 티트리 행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서 저장 비용은 저렴하게 유지되고 실제로 필요한 처리량에 대해서만 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